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TV 뉴스룸,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6시 퇴근길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미국은 아는데 예. 희한하게 우리나라 걸 잘 몰라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고용률 같은 경우는 금리나 네.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고용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죠. 우리나라 실업률은 2%입니다. 굉장히 낮죠. 네. 고용률은 63.1%로 역대 8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27만 명 늘어나면서 5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은 뉴스. 좋죠. 네. 하지만 고령층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예, 아, 좀 청년 씁쓸하네요. 고용률은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청년 고용률 오히려 하락. 예. 네. 그리고 업종 중에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고용이 부진했습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를 유지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7월에 약 21만 명으로 줄었다가 지난달 소폭 반등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8월 기준 고용률은 최고치, 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숫자만 가지고 우리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업자 수에는 숨겨진 통계가 하나 있는데 네. 바로 공공 일자리입니다. 아. 예,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규직 일자리 같은 게 아니라 네. 사실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 차원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를 복지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정부 재정에서 복지 예산을 잡게 되면은 그거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 앞으로 매년 뭐 복지 예산을 짤 때 그걸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은 유연한 그 재정 정책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 정책을 펴게 되는데 사실상 복지 예산과 비슷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 취업자는 30만 4천 명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내게 되면 네. 고령 취업자를 걷어내게 되면은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 1년 전보다 오히려 3만 6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지금 표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15에서 29세의 고용률이 0.3%포인트 떨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쪽에서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그 청년 취업자 중에 또 이거는 이 숫자도 좀 중요한데 쉬었음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쉬었으며? 쉬었음은 뭐냐면은 실업률을 그 얘기할 때는 보통은 이제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예, 실업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쉬었음은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쉬었다는 청년들은 취직을 안 해도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게 40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3천 명, 5.9%가 늘었고요. 30대 쉬었음 인구가 무려 15.1%가 증가했습니다. 30대가요? 예, 오히려 취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취업 전설에 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 잡히는 그런 통계입니다. 결국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률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네. 사람이 늘어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조업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9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제조업이요? 예. 근데 그 제조업 일자리의 특징은 좀 한번 줄어들게 되면 늘어나는 게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조업이라 그러면 뭐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같은 제조업을 떠올리시는데 네. 제조업 일자리의 대부분은 2, 3차 협력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지 않고 수익성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한계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출 정도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없겠죠.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좀 그 식당이라든지 뭐 다른 상점들이 생겼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자리에는 뭐 다른 아이템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데
지역에서 제조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건 외부에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자금을 유입하는 효과를 주면서 그 지역의 서비스업 고용을 늘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 일자리는 단순히 제조업 일자리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고요. 요즘 사실 대부분 국가들이 제조업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예요. 근데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고용의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큰 숫자만 보면 헤드라인 넘버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큰 숫자만 보면 아직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뜯어보니까 노인 인구분들이 아직도 은퇴를 못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 애가 있고, 그렇죠. 젊은 분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아직 취직을 못하고 계신 애가 있고, 예. 제조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늘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이 제조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경제가 살면서 서비스업의 산업 경제 그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 고리가 좀 약해졌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평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구조, 일자리 구조의 문제라든지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아이폰 15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오늘 아침에 다들 보셨을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좀 눈에 띄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였었냐면 뭐 이번에 A17 뭐 3나노 칩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C타입 충전기 가격이 거의 동일한 거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지만 저는 바로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거 애플 워치 쓰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통화를 받고 싶으면 손을 저렇게 하면 됩니다. 딱딱. 네. 누르면 이제 통화를 하게 되고 아니면 알람을 끄고 싶을 때 딱딱 그냥 손가락 저렇게 튕기면 타노스처럼 되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눈에 띄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트폰 헤드셋 기업들은 그 OS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폼팩터에 집중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접는 것도 하고 뭐 이번에 보니까 톰 브라운도 429만 원짜리 완판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폼팩터에 많은 집중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또 OS를 갖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의 어떤 자신감일 수 있겠지만 사용자 경험에 참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저희 3프로 뉴스룸은 경제 뉴스니까 산업적으로 눈에 띄었던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의 디스플레이 이 4개 라인업을 모두 싹쓸이했다. 4개 라인업이라고 하면 15 그리고 15 프로, 15 프로 맥스 해서 4개 라인업을 모두 다 싹쓸이했다. 그 중국에 BOE 거 들어간다 만다 말이 좀 있었는데 알만한 분들은 다들 그걸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 그거 보니까 지금 이거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아마 우리 권순우 기자도 그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졌대요. OLED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부분을 그냥 이제 검은색 음영이 아니라 저 부분에서 뭐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 잉크젯으로 뭐 쏘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아주 미세하게 절삭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BOE의 디스플레이가 뭐 자꾸 빛이 샌다든지 아니면 저기서 오류가 생겨서 나머지 뭐 OLED가 잘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BOE 거 절대 못 쓰겠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5에는 한국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뭐 대부분을 내놓게 될 텐데 또 한 가지 뉴스가 오늘 뭐가 나왔냐면요. 조금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2조 원 현금 수여를 했다. 물건을 사가는 입장에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애플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디스플레이를 사가야 되는데 오히려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에게 2조 원 가량을 수여를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게 그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적자에 상당히 심하게 허덕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자금을 수여를 받고 나중에 납품을 하면서 상계 처리하는 과정, 이 과정으로 거치게 될 텐데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 보면은 애플은 항상 멀티 벤더를 항상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공정상의 문제 그랬을 때 피해갈 수 있는 제2의 그
기회가 없는 거죠. 뭐 그것도 그거지만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비싸게 부르면 그러면 나 LG 디스플레이 거 늘릴 거야. 요거 목적도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아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돈에 허덕이고 있고 BOE는 기술이 자꾸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누군가를 지원을 해서 멀티벤더를 가야 되는데 기술 딸리는 거는 어떻게 도와주기 힘들고 예. LG 디스플레이에게 자금 지원을 해서 멀티벤더로 가려는 전략 같아 보인다라는 게 업계 해석입니다. 그럼 어쨌든 뭐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애플이 보루가 되어 주는 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네. 좀 자체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좀 잘 됐으면 싶은데 결국은 그래도 뭐 중국에 있는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네네. 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생각보다 앞선 수소산업, 현대차, 포스코, 한화 이곳에서 경쟁력 뽐냈다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국내 최대 수소 박람회인 H2미트 2023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 제가 원래 수소 좀 좋아하니까 네. 매년 이 박람회도 가서 이제 오랜만에 그 사람들도 좀 만나고 뭐 패널로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행사는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가서 좀 실물 구경도 하고 네.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이 그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의외로 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개국의 303개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이 달라진 풍경 중에 저는 현대차의 풍경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꼈는데요. 예전에 현대차는 자동차 중심으로 그렇죠. 부스를 꾸리고 제일 크게 꾸렸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구석에 조그맣게 꾸렸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모빌리티 쪽이 먼저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수소 산업이 기본적으로 지금 탄탄하게 성장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수소의 생산, 네. 저장, 유통,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이번에 세계 테마존을 만들 때 차가 아니라 수소의 생태계 쪽을 염두에 두고 네. 수소 자원순환존, 수소 생산존, 수소 활용존 이렇게 나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만 혼자 만든다고 해서 뭐 누가 수소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측면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진 같이 보시면은 차량은 2대가 나왔는데 이 차 한 대는 수소 청소차고 하나는 이동식 충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소가 부족한 부분에 저걸 연결해 주는 건데 그런데요, 예. 그 수소로 청소차를 만들든 아니면 뭐 다른 차를 만들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수소 청소차는 그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그 수소 대형 트럭을 양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위에를 좀 개조한 네. 그런 차인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들어가는 연료전지, 그러니까 엔진이죠. 네네. 엔진이 그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개량된 모델을 내놓은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있던 거에 특장만 바꿔서 낸 모델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근데 컨셉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청소차 컨셉을 잡음으로써 거기에 그 유기성 폐기물을 가지고 바이오가스 만드는 거를 네. 그 옆에 현대 건설에서 같이 차렸습니다. 그럼 바이오가스가 청소를 수거해 와서 네. 이거를 바이오가스를 만든 다음에 그럼 이제 바이오가스가 이제 그 탄화수소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현대 로템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질기라고 부르는데 수소 추출기를 같이 놓고 일상적인 활용존에서는 이렇게 오메가짜 50kW급 연료전지를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가 추구하는 방향도 수소 차만 가는 거는 사실 이렇게 지나치게 차 쪽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탄탄한 정책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에서 부스를 차렸는데 포스코 부스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좀 오만 부지였습니다. 오만 부지라고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네네. 나라 오만을 얘기합니다. 네. 그 오만 부지를 지금 같이 보시면은 오만 이게 어떤 거냐면은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을 하려면 수소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수소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만에 대규모 땅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네.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47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고 네. 그 수소를 우리나라로 수입해 와서 수소환원 제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구축을 했을 때 그 포스코도 계열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포스코 인터는 포스코 발전 사업을 하던 예전에 포스코 에너지하고 네네. 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천연가스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수소를 혼소를 해서 2035년까지 126만 톤 규모의 친환경 수소 복합 터미널을 만든 다음에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LNG 발전소를 수소와 천연가스를 섞어서 네. 그렇게 혼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발전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밸류체인 상으로 이제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수소 환원제철 관련한 부분들도 좀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 박람회 가시면은 그럼 야, 그 수소차 얼마나 팔리는 거야? 이런 걸 보시기는 좀 어려울 거고.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소 산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각 구간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시면 네. 아 대충 이렇게 짧게 되진 않을 거예요. 금방 되진 않을 건데 좀 25년 이후 30년까지 수소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컨셉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컨셉밖에 없었는데 갈 때마다 1년 1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관심권에는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최대 참가 국가, 예. 최대 참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다음 이주호 기자 준비한 뉴스는 어떤 건가요? 다음 소식은 K 중장비입니다. K 중장비. 중장비. 네. 예. 아마 오늘 이 뉴스 다들 보셨을 텐데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굉장한 수주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브라질. 예. 그 두 군데 합쳐서 건설기계 131대 계약을 체결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80대, 브라질에는 51대 수주에 성공한 내용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들 아마 다 예상하시겠지만 네옴시티 덕분에 그쪽으로 예. 수주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브라질은 요즘에 공공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한 곳은 뭐 철도 공사, 나머지 한 곳은 뭐 공공 인프라에 대한 그 프로젝트 이런 곳에 지금 건설 중장비를 좀 납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런 류의 수주가 원래 이렇게 많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주요 포트폴리오가 네네. 어느 쪽? 주요 포트폴리오를 그럼 한번 볼까요? 원래 우리나라도 화면 한번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 중국의 그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장비도 그렇죠. 건설기계도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개도국에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개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예. 인프라도 많이 깔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를 많이 팔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중장비와 중국의 수요가 그 니즈가 맞았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우리나라 중장비들이 좀 거대했었어요. 좀 컸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도 부동산 개발하고 인프라 깔려다 보니까 되게 커다란 중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중장비가 그래서 중국에도 많이 납품이 됐었는데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상반기까지 건설 기계 사업의 지역별 매출이 중국은 51%로 와.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네요. 반토막 났고 매출 비중도 보세요. 8%밖에 안 됩니다. 이제. 아. 그리고 신흥 한국 이거 한국 포함해서 신흥국인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매출 비중도 54%에다가 그 증감률도 15%로 높고 북미 유럽도 요즘에 북미 쪽에서 IRA로 얼마나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북미나 이런 데는 뭐 캐터필러라든지 건설기계의 원조격인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되고 있는 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우리나라 중장비가 어떻게 그러면 북미 그리고 사우디 이쪽으로 잘 나갔는지 사연을 좀 들려드리면 근데 지금 댓글 중에 알쿤 A님이 네. 저런 사업은 좋다는 건 아는데 초기에 뚫는 게 참 신기하다. 야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그랬어요. 예. 초기에 어떻게 뚫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방금 권 기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캐터필러라는 그 전 세계 정말 그 세계 1위의 그 건설 중장비 기업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형 건설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는 약간 약점으로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미흡하다. 왜냐? 중간급 그리고 작은 거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난 상반기 1분기쯤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에 그 중장비 업체들도 미국 중장비 업체들이 부품 수급난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미리 작은 것부터 중간 크기 큰 것까지 모두 다 포트폴리오를 꾸려놓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딜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북미 쪽으로 그쵸. 영업망을 좀 넓혔던 거네요. 넓혔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한 곳에 포트폴리오가 치중되어 있다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미 미리 포트폴리오를 넓혀놨고 그 포트폴리오를 들고 미국에 있는 중장비 업체들이 부품 수급난으로 잘 만들어지지 못할 때 그때 쫙 딜러사들을 밀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신뢰도를 좀 쌓아야 되거든요. 그 중장비 업체들은 그쵸. 내가 이 장비를 가져갔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 좋은지 연비 좋은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신뢰도를 쌓고 요즘에 중동 쪽에서도 참 한창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는 건데 중동도 이런 그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 중동에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발주를 하고 싶어요. 예. 내가 수주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어본대요. 중동 다른 국가 어디 했어요? 아, 중동 경험이 있냐? 네, 중동 경험이 있냐? 왜냐면 중동은 중동 특유의 날씨가 있잖아요. 덥고 모래바람 불고 여기에서 해본 경험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렇게 그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트랙 레코드에는 도움이 되는 거다. 아, 여기를 그 사우디를 뚫으면 그쵸. 다른 중동 지역에도 가능성이 좀 네. 생긴다는 아까 거죠. 오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만 뭐 바레인 이런 데 가더라도 만약에 어디에 보셨어요? 사우디. 이럴 수 있다. 예.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여기를 시작으로 네. 조금 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예,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이게 다른 데서 많이 안 나오더라도 이 뉴스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국의 주주 환원율이 미국, 일본, 대만 중에 최하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KCI 자산운용이 지배구조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세미나 주제를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주 환원율이 미국 S&P 시장의 3분의 1, 일본 니케이 225 시장 대비 4분의 1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주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표를 같이 보시면은 일본의 주주 환원율이 무려 108.5%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의 주주 환원율이 높아요? 예, 니케이 225가 지금 마지막 줄에 108.5로 나오고요. 대만 같은 경우 49.6, 그리고 S&P 500 84.3, 네. 코스피는 26.7%에 불과합니다. 사실 주식을 주가 차익의 관점에서만 보다 보면은 큰 자금들이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오랫동안 머물려면은 가지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낮습니다. 큰 자금들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 PBR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대만, 일본이 대충 그러니까 미국이 3.8배, 대만이 1.8배, 일본이 1.5배인데 한국은 PBR 기준으로 0.9배밖에 안 됩니다. 네. 가진 자산만큼도 주가가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남우 연세대 교수님이 그 대주주가 지분이 높을 때 지배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네. 회사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할 때 그 경영자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결국 시장의 신뢰를 제공하고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이나 자본시장이 경직적인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생각보다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의 자본시장 개입을 했는데 뭐였냐면은 거래소가 상장 기업한테 네. PBR이 1배가 안 되면 너는 왜 주가가 그 모양인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네. 개선책을 보고해라. 네. 우리나라였다면 할 기업 되게 많겠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장과 그 주주환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주주환원율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단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몇 가지 단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례상을 마련하는데 얼마가 들까? 전통시장은 30만 9천 원으로 네. 3% 증가했고요. 지금 같이 표 한번 보시면은 대형마트는 2% 오른 40만 3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 장마 이후에 날씨가 좀 안정이 됐고 추석이 좀 뒤에 있다 보니까 배추나 애호박, 대파 같은 채소류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렸는데 그 사과값이 한 33% 크게 올랐고 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 좀 올드한데? 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요새 차례상이 얼마인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먹을 거에 집착해서 싸우지 말고 네네. 산 사람들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신 하나 준비했고요. 네. 두 번째 단신은 결국 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사실상 40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게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4.5% 금리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이전에 대출 한도가 4억 원이었는데 네. 그 지금 이 규정으로 40년, 사실상 40년으로 간주한다는 걸 바뀌면 3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 1억 원 이상, 집값 6억 원 이상에 적용되던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도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대출 확 늘렸다가 대출 조건 확 완화했다가 네. 또 사람들 또 이렇게 여기에 또 들어오니까 막 다시 몰리니까. 또 그거를 이렇게 그 대출 조건을 확 악화시키고 네네. 그러면은 다음에 만약에 대출 조건을 완화를 하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막 몰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아, 그러네요. 이번에도 또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정부 정책은 뭐 시장에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정말 어떤 기회가 생길 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TV 뉴스룸 6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